여러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수치가 50이라면 배우자를 잃은 고통의 수치는 100이라고 하더군요. 자식을 잃은 고통도 그쯤 되겠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짐작하신 분이 계실까요? 사실 저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답니다. 단순한 사고사도 질병사도 아니었어요. 아들의 죽음 뒤엔 그보다 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상상 초월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본래 제 고향은 작은 섬마을이었어요. 어시장에서 일하던 부모님 세라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더랬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고향이 너무 갑갑하고 싫었어요. 섬 밖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 하루빨리 탈출하는 게 소원이었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남편과 눈이 맞아 시집을 가게 됐고요. 순식간에 애 둘을 낳고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되어버렸죠. 남편은 애향심이 넘쳤던지라 곧 죽어도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 저 역시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이 점점 희미해졌고요. 하지만 제 사나운 팔자가 절 계속 그 작은 섬마을에 갇혀 살게 두지 않더군요. 결혼한 지 6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참 웃기게도 섬에서 나고 자란 남자가 물에 빠져 죽었죠. 주말에 동네 사람들과 낚시를 갔다가 배가 뒤집혔는데요.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던 남편 혼자만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했네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오롯이 저 혼자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는데요. 기술도 이렇다 할 능력도 없던 제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결국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 부모님 어시장 일을 도왔는데요. 원래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남동생과 올케 눈치 때문에 그것도 영 쉽지 않더군요. 설상가상 얼마 안 가 올케가 셋째를 임신했어요. 그러자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그러더군요. 누나도 알다시피 어머니 아버지 가게 수입엔 한계가 있잖아. 근데 딸린 입은 자꾸만 늘어나니. 첫째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 따로 방 쓰고 싶다 하고 내년엔 셋째도 태어나는데 나 좀 살려주라. 그러면서 제 손에 몇 푼 안 되는 돈을 쥐어주더군요. 제가 아무리 둔하다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어리석진 않았어요. 애들을 데리고 나가란 소리였죠. 결국 저는 올케 출산 전에 부랴부랴 짐을 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아들은 겨우 5살, 딸아이는 막 돌이 지난 때였죠. 그래도 이 좁은 촌구석보단 도시로 가면 일자리가 더 많겠지, 그런 생각으로 도시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네요. 낯선 타지살이는 생각보다 더 팍팍했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 시장에서 노점 상인들 집 날라주는 일까지 돈이 드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는데요. 그래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해야 몇만 원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월세 내고 아이들 밥 먹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라면 하나를 사서 몇 날 며칠 쪼개 먹고 맹물에 소금만 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근근히 버텼네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혼자 하교하다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거였죠. 연락받고 부랴부랴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태였는데요. 그 앞에 주저앉아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해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여보, 제발 우리 현수 데려가지 말아요. 데려가면 안 돼요. 나 현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보. 그 어린 거 제발
제발 내게 다시 돌려줘요. 제 기도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까지 닿았던 걸까요? 다행히 아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됐죠.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을 더더욱 애지중지 키웠어요. 평생 안고 갈 장애가 생겼으니 제게 아들은 딸보다 더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들이 갖고 싶다는 건 뭐든 다 사줬고요. 도시락을 쌀 때도 아들 도시락에는 꼭 돈가스나 고기, 하다못해 달걀 프라이라도 꼭 넣어줬네요. 딸이 그걸로 서운해하는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은 이후 크게 아픈 곳 없이 무탈하게 자라줬어요. 공부도 남들만 친한 덕에 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졸업 후엔 교수 추천으로 작은 제조회사에 취업했네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도 내실 있고 탄탄한 회사라 하더군요. 행여나 다리 때문에 일하는 걸 힘들어하거나 동료들이 저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금세 적응도 잘하고 성실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내 새끼 그저 건강하고 자기 밥벌이 문제 없이 하면 됐다 싶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혼사 문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나중에 나 죽고 없으면 누가 아들 밥 차려주고 챙겨주나 걱정돼서 말이죠. 아들은 다리만 아니면 허우대도 멀쩡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요. 아무래도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아니면 변변찮은 집안 형편 때문인지 30줄이 다 돼가도록 여자를 만나는 기미조차 없더라고요. 현수야, 넌 연애 같은 거 안 하냐? 너 좋다고 쫓아다니는 아가씨 없어? 엄마도 참, 갑자기 그게 무슨 흰소리야. 아니 너도 이제 곧 30인데 얼른 장가가서 자식도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같은 놈을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해.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알싸해졌어요. 네가 왜? 어디가 어때서? 난 돈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다리가 이렇잖아. 네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다리 한쪽 좀 저는 게 왜? 제 말에 아들은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 뒤로 아들의 결혼은 제게 한층 더 심각한 고민이 됐어요. 아들에게 내색은 안 해도 타들어가는 가슴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남의 집 자식들이 선봐서 결혼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귀가 쫑긋해지고 지인들에게 괜찮은 아가씨 없냐 수소문도 해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네요. 국제 결혼이라도 시켜야 하나 조급함만 더해져 결국 아들을 슬쩍 떠보기에 이르렀는데요. 현수야, 너 혹시 외국인 아가씨는 어떠냐?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엔 그렇게도 많이 만났다던데. 역시나 거부감이 들었는지 아들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침묵했는데요. 잠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엄마, 사실 나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순간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싶은 걸 꼭 참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어요. 어디서 만났는데? 뭐하는 아가씨야? 그냥 미용실에서 일해. 우연히 머리 자르러 갔다가 친해져서. 그래? 네가 먼저 고백한 거야?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별걸 다 궁금해하네. 아니, 네가 누굴 만난다는 게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럴 게 아니라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엄마도 만나봐야지. 아직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인사를 시켜, 부담스럽게. 아들은 처음엔 제게 여자친구를 보여주는 걸 꺼려했는데요. 몇 달 뒤 순순히 그 아가씨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어떤 집 아가씨인지도 몰랐고 혹시라도 아들 마음만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웬걸 실제로 만나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인상이 참 좋았어요. 빼어난 미인은 아니어도 서글서글하게 웃는 눈매가 보기 좋았고요. 또박또박 인사하는 모습도 예의 발라 보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오연희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더 잘 부탁해야지.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날 딸은 일하느라 빠지고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눈치껏 수저를 놓거나 물을 따르며 바지런을 떨었고요. 식사 후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면서 손을 걷어붙이더군요. 아이, 손님이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야. 됐으니까 현수 어릴 때 사진이라도 보고 있으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진짜 잘해요. 아이, 그래도 손님으로 온 건데. 아이, 그럼 차라리 같이 하자꾸나. 내가 수세미질 할 테니 네가 헹구렴. 그럴까요, 그럼? 여발한 듯 싹싹하게 구는 모습이 그리 싫지는 않았어요. 이런 아가씨라면 우리 아들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연희,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이 그리 잘 사는 집은 못 돼. 그리고 현수 다리 한쪽이... 알고 있지? 그럼요, 어머님. 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는걸요. 제가 현수 씨를 좋아하는데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수 씨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잖아요. 저한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괜히 눈시울도 붉어지고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 아들을 볼까봐, 그래서 아들이 마음 다칠까봐 늘 전전긍긍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아들을 품어주는 아가씨가 있다니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다, 연희야. 우리 현수 보기보다 속이 여린 아이거든. 네가 옆에서 잘 챙겨주렴. 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희 둘이 예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몇 달 뒤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게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꺼냈고요. 저는 기꺼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혹여나 예비 사돈댁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알고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실은 어머님, 제가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근데 할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각자 다른 짝 만나 새 가정을 꾸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천의 고아나 다름없어요. 부모님하고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서 결혼한다고 말씀드려도 두 분 다 안 오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순간 부끄럽게도 그래서 우리 아들 탈이고 뭐고 다 괜찮다고 한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고요. 이내 그런 생각을 한 스스로가 아주 부끄럽게 느껴졌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연희 가정사가 어떻든 뭐. 나도 남편 없이 혼자 현수랑 현정이 키우면서 별의별 수모를 다 겪었으면서. 속으로 자신을 질책하며 저는 얼른 아들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겠구나. 근데도 기특하게 참 잘 컸어. 그러자 아들 여자친구의 두 눈에 눈물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젠 날 친정엄마 대신으로 생각하렴.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식구 아니니. 네, 그럴게요. 제 품에 안겨 훌쩍이는 아들 여자친구를 달래고 있자니 잠자코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연희랑 난 그냥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치른 다음 살고 싶은데 어때?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인데 솔직히 말하면 싫은 마음이 컸어요.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은 못 올려도 남들 하는 만치는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다는데. 그래, 니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결혼식이 뭐 중요하니? 서로 사랑하고 믿고 기대고 살면 그게 제일이지. 혼인신고하고 같이 맛있는 밥이나 한 끼 먹자꾸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저도요, 어머님. 진짜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효도 많이 할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만 마친 뒤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반지하에 가까운 1.5룸을 구하더군요. 처음 집 보러 다닐 때 따라갔다가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라도 모아둔 돈이 넉넉했다면 이럴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미안하고 스스로가 작아지더군요. 그래도 두 사람은 그런 여건에도 불만 하나 없이 오순도순 잘 살아가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그렇지만 제게도 참 잘했어요.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수시로 저희 집에 들려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살뜰하게 살펴봐 줬죠. 명절이나 제사 때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전날부터 저희 집에 와 일을 거들었고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맙고 예뻤어요. 얼마 안가 아들을 똑 닮은 예쁜 손녀를 낳아줬을 땐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었어요. 며느리 가슴 위에 조망만한 얼굴을 얹고 조용히 숨쉬던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아들 역시 아빠가 됐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는지 그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졌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다며 밤낮 없이 야근을 했고요. 주말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를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요. 현수야, 몸 챙겨가면서 일해. 돈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야. 나도 알죠, 엄마. 근데 연희도 새아 태어나면서 일 쉬고 있잖아.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 우리 새아 기저귀도 사고 예쁜 옷도 사주지. 그래도 사람이 기계는 아니잖니. 너무 무리하지 말어. 걱정 마, 엄마. 몸 상태 봐가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몸도 성치 않은 앤데 내색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고 제겐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렇게 언젠가부터 아들의 얼굴에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라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으면 잘 웃고 농담도 곧잘했는데 이젠 만나도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뿐인가요? 살도 5kg 넘게 빠지고요. 바빠서 그런지 뭔지 연락도 잘 안 되더군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결국 며느리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어머마, 새아 아범 말이다. 요즘 뭔 일 있니?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살도 계속 빠지고 말이다. 얼마 전에 승진하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예 팀을 옮기는 바람에 팀원들하고 아직 손발도 안 맞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자꾸 자책하고 위축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설마 직장 상사가 괴롭히거나 뭐 그런 거야? 글쎄요. 저한테도 그렇게 자세하게 말 안 하려고 해서. 아시잖아요. 그 사람 성격. 약한 소리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 어쨌든 제가 더 잘 챙겨볼게요. 어머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말에 하는 알바는 그만두고 좀 쉬라면서 화도 내봤는데요. 아들은 대답만 내내 하고는 도무지 하루도 쉬질 않더군요. 그렇게 아들 걱정으로 하루하루 속만 타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당시 일하던 식당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액정 화면을 보니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게 수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불길한 저승사자의 것과 다르지 않았죠. 어머님 어떡하죠? 세아 아빠가 지금 병원인데 근데 눈을 안 떠요. 제가 왔는데도 눈을 안 떠요, 어머님. 며느리의 흐느낌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어머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범이 우리 현수가 어떻게 됐다고? 죽었대요, 세아 아빠가. 이게 말이 되나요? 심정지래요. 어제 대리운전 일이 너무 늦게 끝났다고 그 근처 모텔에서 자고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며느리가 뭔가 착각했기를, 오해가 있는 거길 바랬건만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해 준 건 아들의 싸늘한 주검이었죠. 모텔방에서 심정지로 죽어있던 걸 주인이 발견하고 신고했다더군요. 오열하는 며느리 옆에서 저 역시 허망한 심정으로 눈물만 흘렸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며칠 전까지 분명히 멀쩡했는데 좀 지쳐 보이긴 해도 어디가 크게 아파 보이진 않았는걸요. 의사 말로는 자다가 심정지가 온 것 같다 하더군요. 뭐 특별한 외상도 없고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종종 이런 돌연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 의사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연사라니? 원인을 모른다니요? 그게 의사가 할 소린가요? 나는 얘 엄마예요.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명확한 원인을 알 권리가 있다고요. 맘 같아선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돌연사라니. 그 단순한 한마디로 아들의 죽음을 정의한다고 하면 어떤 엄마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머릿속에는 도대체 왜 하는 의문만이 계속 맴돌았죠. 게다가 이상한 건 아들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마, 현수 핸드폰 어딨니? 모르겠어요. 그이 입고 있던 옷에도 없었고 모텔방에서도 안 나왔다는데 어디서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죽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죠. 이대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도 신고하고요.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아들의 시체를 부검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펄쩍 뛰며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러지 말아요. 세아 아빠, 아니 우리 현수 씨 생전에도 고생만 했잖아요. 그냥 좋게 보내드려요. 부검까지 하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저라고 죽은 아들의 몸에 칼을 대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장례를 치르기엔 찝찝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마, 네 맘 이해한다. 하지만 부검은 현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하잖니. 이대로 그냥 보내기엔 의사 선생님이 돌연사라고 하잖아요. 자다가 가끔 이런 원인 불명의 심정지가 오기도 한다고. 그 사람 원래 고혈압도 좀 있었고요. 전 싫어요, 어머님. 이 사람 몸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찢고 꿰매고 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그냥 보내줘요, 그 사람. 네? 저를 붙들고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일순 제 마음도 약해졌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억울하게 눈 감은 거라면 그 한은 누가 풀어주나요? 어미인 제가, 자식보다 먼저 가지 못해 죄인이 된 제가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진행하려던 장례 절차를 전부 백지화시켰고요. 경찰과 함께 정식으로 대학병원에 부검을 의뢰했네요.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들의 죽음 뒤에 숨어있던 끔찍한 비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부검은 바로 다음 날 오전 대학병원 법의학과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병원 안에 마련된 유족 대기실에 혼자 앉아 부검실 문만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 시간이 어찌나 지옥 같던지
차라리 그냥 돌연사라고 믿고 장례를 치러버렸다면 마음이 더 편했겠다 싶더라고요. 얼마 후 흰 가운을 입은 법의학자 선생님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고인분 유종 맞으시죠? 네, 제가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법의학자 선생님이 한층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드님 부검 결과 특이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특정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요. 아직 분석 중이지만 흔히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종류의 농약 계열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독극물이요? 네, 다만 확정하려면 성분 분석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뜨는 법의학자 선생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차가운 의자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독극물이라니, 우리 아들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잖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분노가 가슴 깊숙이 밀려들었고 동시에 머릿속엔 여러 개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처음 발견한 모텔 주인부터 어릴 때 아들을 괴롭혔던 반 아이들까지 도대체 누가 죄 없는 우리 아들을 죽인 걸까 증오심이 차오르더군요. 저는 고민하다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도 알렸어요. 며느리는 어린 손녀 때문에 집에 잠시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제가 1차 부검 결과를 알리자마자 경악하더군요.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정말로 그이가 도구로... 자세한 건 2차 결과까지 나와봐야 한다는데 일단 1차 소견으론 그렇다는구나. 경찰들도 이걸 알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수사해보겠단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죄 없는 현수를 그렇게 만든 건지.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다. 그게 누구든 사지를 찢어 죽일 거야.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니까 일단은 믿고 기다려봐요, 어머님. 2차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 틀어박혀 오로지 경찰과 병원의 연락만 기다렸죠. 죽어서도 관에 못 들어가 있고 수의조차 못 입는 아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되도록 빨리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고. 그래야 혼이 이승의 미련을 안 가지고 극락왕생한다고. 근데 우리 아들은 이승을 떠나지도 그렇다고 저승에 가지도 못한 채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였죠. 저는 아들의 차가운 옷을 쓰다듬으며 속삭이곤 했어요. 현수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엄마가 꼭 너 억울한 거 다 풀어줄게.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밝혀서 그놈들 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너 잘 보내줄게. 꿈에서라도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텐데 무정하게도 아들은 꿈에조차 나와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직장을 쉬고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아들 뒤를 따라가 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침내 약 3주 뒤 다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죠. 최종 부검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아들은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게 맞았어요. 저는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요. 웬걸 며느리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사실 요 며칠간 며느리가 연락이 잘 안 되긴 했거든요. 물론 이해했어요. 하나뿐인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딸과 둘이 남았는데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순간 문득 아들의 부검을 반대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뿐인가요? 1차 부검 결과를 전했을 때 묘하게 떨리던 며느리의 목소리도 뒤늦게 생각이 나더군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둘이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 몸도 못 가누고 집에서 혼자 울고 있겠지. 저는 애써 고개를 모로 저으며 다급하게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마 나다. 집에 있니?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봐도 안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죠.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문이란 문이 다 활짝 열려 있었고요. 옷가지며 물건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손녀와 며느리의 옷이나 소품은 대부분 보이지 않더군요. 그걸 깨달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어머니 새아를 데리고 어딜 간 건가? 근데 이렇게 급하게 떠날 이유라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가서 며느리 실종 신고를 했고요. 혹시 무언가 단서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다시 아들 내외 집으로 돌아와 샅샅이 집안을 뒤졌어요. 그리고 안방 서랍 속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죠. 바로 아들의 핸드폰이었어요. 누가 일부러 바닥에 내리쳐 부순 듯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더군요. 아무리 전원을 켜보려고 해도 먹통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딸과 함께 핸드폰 수리센터를 찾아갔죠. 이거 복구 가능할까요? 다행히 기사님은 핸드폰을 몇 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드웨어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메모리만 살아있으면 최소한 문자나 사진 같은 일부 데이터는 바로 복구할 수 있어요. 일단 맡겨보시죠. 그래도 사흘은 걸린다는 걸 사정사정해서 다음날 바로 찾아갔는데요. 수리센터 직원이 노트북 화면 위로 복원된 핸드폰 메모리를 띄워주더군요. 개중엔 아들이 며느리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연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날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 하룻밤 실수였다고 했잖아. 다신 안 만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병신인 줄 알아? 네가 그 남자랑 수도 없이 모텔 들락날락거린 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세아랑 날 두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맞아요. 며느린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실을 이미 아들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문제로 냉전 중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토록 죽어라 일을 하던 이유가 있더군요. 다름 아닌 며느리가 진 빚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불법 도박에 빠져서요. 아들 앞으로 빚만 수억 원을 졌더라고요. 아들은 그걸 제게 말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려고 끙끙댔던 거죠. 저는 당장 복구된 자료를 USB에 담아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담당 형사님께 모든 정황을 설명하고 복구된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리자 형사님도 얼굴이 굳더군요. 자살이든 고의적 살인이든 아드님의 죽음에 며느리분이 얽혀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바로 수배 걸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뉴스와 전화벨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며 며느리가 잡히기만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넘도록 좀처럼 며느리의 행방은 잡히질 않더군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녀보려고 집을 나섰는데요. 갑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낯선 번호였지만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니? 할머니? 놀랍게도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6살 박이 손녀딸이었어요. 울고 있었는지 목소리가 한없이 가라앉아 있더군요. 세아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랑 같이 있어? 할머니, 엄마 이상해. 자꾸 이상한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나한테 막 화만 내. 무서워. 할머니랑 아빠 보고 싶어. 그래, 세아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바로 갈게. 어디야? 응? 여기 어딘지 몰라. 엄마랑 그 아저씨 잠깐 어디 가서 내가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야. 엄마 핸드폰 바꿨다? 그래서 할머니 번호 없었는데 내가 외우고 있어서 했어. 세아 똑똑하지?
그래, 새아 참 똑똑하다. 할머니가 바로 새아 데리러 갈게. 주변에 뭐가 보여? 여기 버스 엄청 많고, 저기 땡땡이라고 써있다. 손녀의 입에서 지역명이 나온 순간 손녀가 어딘지 바로 알겠더군요. 다름 아닌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요. 저 역시 차를 몰고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아무래도 단독으로 움직인 제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 경찰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경찰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랬다가 또 며느리를 놓칠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차에서 내려 터미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손녀를 찾은 곳은 터미널 한켠에 있는 푸드코트 근처였어요. 딱 봐도 지쳐 보이는 손녀가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요. 그 옆에선 며느리와 웬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함께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손녀의 얼굴에 화색이 돈 반면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됐죠. 할머니! 그래, 새아야, 할미 왔다. 어서 이리 와. 저는 일단 달려가 손녀딸부터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야차 같은 얼굴로 다가와 저를 손녀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더군요. 비켜요! 내 딸한테서 손 떼라고요! 대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너지? 네가 내 아들 죽인 거지? 저는 손녀를 뒤로 물리고 며느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우리 아들 핸드폰 복구해서 문자 다 확인했으니까 잡아댈 생각 마. 네 년이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뻔뻔한 년, 바른 대로 말 못해? 제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막 낚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있던 남자, 며느리의 외도 상대가 분명한 그 상간남이 달려와 거칠게 저를 밀어내더군요. 그리고는 재빨리 며느리의 손목을 움켜쥐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딴 할망구랑 씨름할 시간 없어. 경찰 뜨기 전에 얼른 도망쳐야 한다고. 경찰? 그럼 이 할망구가 신고도 안 하고 혼자 왔겠어? 상간남의 말에 며느리의 두 눈이 공포에 질렸어요. 자기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이었죠. 어딜 도망가려고, 꼼짝 마! 너희들 다 아무 데도 못 가! 저는 손녀를 의자 뒤에 숨기고 두 팔을 쭉 벌려 그 둘의 앞을 막아섰어요. 두려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자리에서 비켜 설 순 없었어요.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은 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자들이었으니까요. 비켜! 늙은 년이 어디서 되도 않는 꼬장질이야! 상간남이 이를 악물고 저를 위협하듯 으르렁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저를 때리진 않았지만 또다시 다가와 저를 팰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더군요. 코앞에서 마주한 상간남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롭고 사나웠는지 순간 눈앞이 하얘졌는데요.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구천을 떠들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너희가 내 아들 죽였잖아! 독국물 먹여서 죽이고 둘이서 몰래 도망치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아들 핸드폰 되살려서 문자 다 봤어! 미친 할망구가 어디서 되도 않는 망상질이야? 그 다리병신 새낀 지 혼자 뒤진 거야. 죽이긴 누가 죽여, 이씨. 언성이 높아지자 푸드코트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저희에게 몰렸어요. 그러자 흥분한 상간남이 손을 뻗어 저를 또다시 밀쳐버렸고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나둥그라지며 팔꿈치를 세게 찧었죠. 타는 듯한 통증에 숨이 막혔지만 두 사람이 손녀에게 다가가는 걸 본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우리 손녀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제 외침에도 며느린 신경도 쓰지 않고 손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새아야, 엄마랑 가자. 얼른 일어나. 싫어. 엄마 무서워. 나 할머니랑 있을 거야. 지 엄마보다도 저를 따랐던 손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손녀의 그 작은 팔을 억지로 잡아 끌기 시작했죠. 너 자꾸 엄마 말 안 들으면 또 혼난다고 했지? 이리 안 와? 시간 없어, 얼른 와. 싫어, 안 갈 거야. 저 아저씨가 할머니 밀쳤어. 나쁜 아저씨야.
나 저 아저씨 싫어. 엄마도 싫어. 손녀가 악을 쓰며 우는 사이 저는 바닥을 기다시피 며느리에게 다가가 다리를 붙들었어요. 세아한테서 손 떼. 당장 그 손 떼라고. 뭔 소리라는 거예요? 세아는 제 딸이에요. 이제 그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저랑 같이 가야죠. 너 같은 살인자한텐 절대로 못 보내. 어딜 감히.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간남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외쳤어요. 아, 진짜 딸년이고 애미고 귀찮게 하네. 야, 그냥 가자. 아, 세아 포기하라고. 이러다 진짜 우리 큰일 나. 포기한다니. 우리 내일 한국 뜨잖아. 당연히 세아도 데려가야지. 아, 이상하게 네 딸까지 어떻게 챙겨? 애가 안 가겠다고 이렇게 뻗팅기는데. 뭐? 네 딸? 네 딸이라니. 언젠 친딸처럼 잘 키우겠다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 지금 그런 걸로 말꼬리 잡고 늘어질 때야?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야, 꼬맹이, 너 좋은 말로 할 때 아저씨랑 엄마 따라와라. 상간남이 무서운 표정으로 손녀를 향해 다가갔어요. 놀란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벌떡 일어났고요. 그대로 상간남을 향해 달려들었는데요. 상간남이 그런 저를 향해 따귀를 날리더군요. 일순 볼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면서 눈앞에 별이 반짝였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상간남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내 손녀한텐 손가락 하나도 못 댄다, 이 자식아. 그리고 가긴 어딜 가? 경찰 올 때까진 한 발짝도 못 가. 이 할망구가 미쳤나? 이거 놔. 안 놔! 놓으라고! 상간남이 악을 쓰며 제 머리며 어깨를 거침없이 때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여기서 이 년놈들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견뎌냈죠. 경찰 올 때까지 절대 못 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뭐? 죄값? 그러는 당신도 내 앞길 막은 죄값을 치러야지. 당신도 그 다리병신 따라 황천길 가게 해줄게. 어? 난 분명히 경고했어. 그 순간 상간남이 저를 향해 주먹을 높이 치켜 올렸어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내려치려는 게 분명해 보였죠.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어요. 진짜 이대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입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입구 쪽에서 나타난 수십 명의 경찰들이 우르르 푸드코트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인파를 헤치고 빠르게 다가와 저와 상간남 그리고 며느리를 둘러쌌죠. 아우, 내가 뭘 했어? 진작에 애새끼 버리고 도망치자고 했지. 어떻게 자기? 어떡하긴 뭘 어떡해. 뛰어. 상간남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경찰들이 없는 반대편 출구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쪽도 경찰들이 막고 있던 상태였죠. 도망간다! 확보해! 리더 격으로 보이는 경찰이 외치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며느리와 상간남을 포위하더군요. 상간남이 이를 악물고 경찰의 어깨를 들이받고 도망치려 하자 덩치 큰 경찰 한 명이 상간남을 뒤에서 덮쳐 바닥에 그대로 눌러 깔아버렸죠. 아이, 놔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자세한 얘긴 경찰서 가서 하시죠. 상간남의 손에 빠르게 수갑이 채워졌고요. 그 틈을 타 도망치려던 며느리도 결국 붙잡혔어요. 경찰차를 타기 직전 며느리가 절 보며 오열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 일 두고 다른 남자랑 실수한 건 맞는데요. 그 사람 제가 죽인 건 절대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 순간에도 딱 잡아떼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경찰이 말리는 것도 아랑곳 않고 달려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년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진짜예요, 어머님. 믿어주세요. 근데 왜 부검 결과 나오기도 전에 도망을 갔는데? 현수 핸드폰 망가뜨린 것도 너잖아. 그건 오해받을까봐. 제가 외도한 게 들통나면 어머님도 경찰들도 저를 의심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죽음에 전 아무 관련도 없어요. 진짜라고요.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모습에 저는 말없이 손녀를 끌어안은 채 이를 악물었어요. 경찰이 그런 절 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젠 저희가 다 알아낼 겁니다. 경찰의 그 말이 그나마 한 자락 위안이 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도 안 나왔죠. 그러자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던 손녀가 다가와 그 작은 손으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자.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 우리 새야, 이제 괜찮아. 할미랑 같이 집에 가자. 아빠는? 나 아빠 보고 싶은데. 아들을 찾는 어린 손녀의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뒤늦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이 뒤엉킨 눈물이었네요. 새아야, 아빠는 멀리 가서 당분간 못 올 거야. 새아 보러 올 때까지 할미랑 둘이서 기다리자. 알겠지? 저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들을 죽인 며느리와 상간남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뒀더라고요. 맞아요. 애초에 그 상간남과 작정하고 저희 아들을 계획 살인한 거였죠. 상간남과 며느리 둘 다 도박에 미쳐 있어서요. 감당 못할 만큼 쌓인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 상간남이 체포된 뒤에야 저는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고 미뤄뒀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이제라도 그 년놈을 잡아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장례를 치른 뒤에도 싸움은 계속됐어요. 며느리와 상간남은 여전히 법정에서 재판 중이었고 끊임없이 자신들은 억울하다면서 조금이라도 죗값을 낮추기 위해 발악을 했죠. 그뿐인가요? 그 년놈들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해달란 연락까지 왔어요. 피고인 측에서 꼭 전달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저기 어머님, 처벌 불원서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 유족께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건데요. 이 서류가 있으면 재판부도 감형을 고려하게 됩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지금 나더러 그 처벌 불원서인지 뭔지 써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인 년놈들 용서해 주십시오.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 양반?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고작 그 도박빚 때문에. 그깟 것 때문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뿐인 줄 알아요? 우리 아들 살아생전에 쉬는 날 하루 없이 일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다 그년이 진 도박빚 갚느라 그런 거였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전화를 붙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멋쩍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죄송합니다. 그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너무 잘 압니다. 다만 피고인 쪽에서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요.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님께서 조금만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면... 그래도 소중한 손녀의 하나뿐인 생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너그러이요? 변호사 양반 자식이 죽었어도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용서를 빌어서 될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는 법이죠. 똑똑한 변호사 양반이 어찌 그걸 몰라요? 돈에 눈이 멀어 제 아들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년놈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인간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이런 연락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제 말에 변호사는 결국 전화를 끊었고요. 다신 연락하지 않더군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결국 며느리와 상간남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긴 형을 선고받았고요. 지금도 감옥에서 썩고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아들을 잃은 제 원통함이 다 가신 건 아니지만 뭐 어쩌겠어요.
법치국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한 걸로 만족하려 합니다. 맘 같아선 두 년놈 다 찢어 죽이고 싶지만 똑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아들도 그건 원치 않을 테고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도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한동안 아들을 잃은 비통함과 슬픔에 반송장처럼 지냈습니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제게는 딸도 있고 무엇보다 손녀를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손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지간히도 충격이 컸는지 며느리와 상간남을 체포했던 그날의 일은 아예 기억도 못하고요. 제 아빠는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죠. 제 엄마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자기를 버리고 간 걸로만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진실만 알게 해준 거죠. 어쨌든 손녀가 며느리만큼은 그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모든 진실을 전부 말해줄까 고민도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때론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썰밤 가족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세요.